주식 투자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거잖아요. 근데 싸게 사는 행위 없이 비싸게 팔 수 있습니까? 액션이 없는데 뭔가를 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나중에 그 결과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5개월 후, 6개월 후만 돼도 이거보다 상당히 높은 주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걱정입니까 지금? 저는요 뭐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에코프로 BM은 정말 저렴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에코프로 BM 주가가 지금 이 선에서 머무를 것 같나요? 실적 좋아지면 사지. 실적 좋아지면 그때는 이미 주가 올라 있겠죠. 영어를 들고 와서 영어 원문을 왜곡해가면서 장난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앞에 첫머리부터 나오잖아요. 전기 자동차 시장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 인프라라든지 전력망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을 확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게 무슨 전기차 시장에 대한 공격인가요? 캐파 투자 비용이 엄청 들어가서 한동안은 그 캐파 투자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률 떨어지고 감가상각비 계산 엄청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북미에서 정말 실질적인 캐파 증설에 따른 효과는 29년부터 나온다. 이 이야기 왜 대놓고 안 하는 겁니까?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코스모신 소재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제 느낌만 말씀드릴게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잖아요. 저게 1월 19일부터 나오긴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 거의 기관이 계속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고 있는 이유가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코스모신 소재는 특히 다른 양극재 업체들하고 다르게 LG엔솔하고 삼성 SDI의 주문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 지난 연말에 올린 이제 그 영상을 보면 캐파 증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양극재 업체하고 다르게 코스모신 소재는 올해 내내 그 실적이 좋아질 거고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지난해 LG화학 쪽에 이어 LG화학을 통해서 LG엔솔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삼성의 SDI, SK온과 관련해서도 본격적인 그 전기차향 양극재 공급업체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주가가 사실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있고 기관들은 이유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 정도 가격대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거잖아요. 근데 싸게 사는 행위 없이 비싸게 팔 수 있습니까? 싼 거는 언제 싼가요? 조정기 때 싸잖아요. 그럼 이 조정기에 싸게 사는 행위, 그 액션을 하지 않고 어떻게 비싸게 팔까요?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낼까요? 주식 가격이 쌀 때, 그 회사의 가치 대비해서 매력적일 때, 그때 조금이라도 더 사놔야 나중에 수익의 크기가 조금이라도 더 커질 거 아닙니까? 비쌀 때는 덥석 샀다가 지금 조정받아서 싼데 이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쌀 때 열심히 사두는 행위는 하지 않고 지금 이거 주가 뭐 너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시면 수익을 내줍니까? 수익을 내주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현금 여력이 되는 한 매수 버튼을 눌러서 쌀 때 좋은 종목을 매수 버튼을 눌러서 그걸 해놔야 나중에 주가가 올라도 수익이 나죠. 지금 매수 버튼을 안 눌러놓는데 어떻게 수익이 나기를 바라십니까? 그걸 액션이 없는데 뭔가를 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나중에 그 결과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 결과를 만들 행동을 지금 하시라고요. 이미 다 샀고 충분히 싼 가격에 어느 정도 샀다고 생각되면 아쉽기는 하겠지만 힘들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다리면 되죠.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힘들어합니까? 그건요, 여러분들이 몇 가지예요. 투자의 타임라인을 엄청 짧게 생각했던가. 물론 처음에는 2, 3년은 들고 가야지 생각했는데 그렇게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주가 떨어지니까 타임라인이 점점 좁아지고, 하루 이틀 주가 바라다 보고, 오전장 보고 오후장 보고, 오전에는 올랐는데 오후에는 왜 떨어졌냐고 또 아우성이고, 정말 이게 커지는 산업이고 거기서 똘똘한 플레이어라고 그러면 뭐 그러든 말든 어차피 2년 후 3년 후 빅뱅 폭발 때까지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차이 납니까? 자꾸 지수를 보지 마시고요, 개별 종목을 보십시오. 개별 종목의 주가 바닥하고요, 그 주가 지수의 바닥은 다른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개별 종목을 잘 아신다고 생각하면 그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이 회사의 어떤 가치, 성장성, 매력도 이런 것들을 따져보셨을 때 너무 싼 구간에 들어왔다, 그리고 충분히 너무 싸다라고 생각이 되면 적당히 담아 놓으세요. 현금 여력이 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나 그렇게 해서 담았는데 더 떨어지면 뭐 어때요? 이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진바닥을 찍습니까? 12만 9,300원인 걸 제가 코스모 신소재가 12만 9,300원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조정 많이 받았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거는 저위험 고수익 구간이다. 5개월 후, 6개월 후만 돼도 이거보다 상당히 높은 주가를 형성할 수 있다. 정 안 되면 뭐 1년이 걸려서라도 지금보다 상당히 높은 주가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걱정입니까 지금? 왜 불안해요? 그 다음에 한병화 의원은 제가 진짜 좀 심하다 싶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한병화 의원을 무슨 뭐 개인적인 감정으로 뭐 까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한국 배터리 주가가 오르면 막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이게 언제냐 하면 날짜가 표시 안 돼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LG 엔솔이 이제 컨퍼런스 콜 하고 나서 LG 엔솔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어떤 그 큰 콜 내용이 많아서 그 전에 이제 조정받다가 배터리주들이 이제 좀 그날 좀 많이 올랐는데 코멘트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당인근의 급락한 데 대한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전기차 배터리 선두 업체들의 이구 동성이 2024년 저성장이다. 아니 대놓고 이야기합시다. LG 엔솔이 올해 그 배터리 실적 성장이 좀 부진해도 20-30%는 성장한다 그랬어요. 아니 그 큰 업체의 실적이 20-30% 성장한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소재 업체들 중에 상당수 업체들은 그 20-30% 성장으로 끝날까요? 50% 100% 성장하는 회사들도 나올걸요? 아니 그리고 LG엔솔이 20-30% 성장하는 게 저성장입니까? 성장세 둔화 이 정도 표현하는 건 모르겠지만 저성장이라뇨. 저성장의 말뜻을 모릅니까? 2025년부터 고성장세가 재개된다면 주가 바닥론이 타당.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선거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의 무기가 막중하다고요. 뭐가 막중합니까? 오랜 기간 하락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진 업체들은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나 여전히 고평가되는 업체들은 반등시 매도가 유효하다 판단. 저 코멘트를 했잖아요. 저게 지금 기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는 형성하고 있는 공감대 아닐까 싶어요. 코멘트가 나오고 저런 의견들이 나오고 저런 의견들을 빌미로 그냥 팔자 이런 분위기 형성되고 실제로 그래서 매도세 나오고 주가 떨어지고 그리고 저희 연구소 소개 종목과 무관하게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주가 구간은요 저위험 고수익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2만 원이요? 지난번에 18만 원대까지 갔죠. 한 두세 달 전에. 그때 비해서 뭐 조금 높은 구간인데 저는요 뭐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에코프로비엠은 정말 저렴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악의 실적이 발표된 상황에서 지금 이 주가인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1분기, 2분기 지나가면서 4분기 같은 그런 최악의 실적이 나올까요? 4분기는 에코프로비엠이나 다른 양극재 업체들이 그 리튬 재고 평가 손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빅베스트한 실적에 가까운데 그럼 1분기, 2분기가 그거보다 나쁠까요? 안 나쁩니다. 리튬 가격은 이제는 상당히 플랫한 구간, 평탄화되는 구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만 가면 코스모 신소재 4분기 실적이 보여주듯이 마진이 일정하게 보장되면서 수익이 나요. 그럼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지금 이 선에서 머무를 것 같나요? 실적 좋아지면서 하지. 실적 좋아지면 그때는 이미 주가 올라 있겠죠. 저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볼 때 기관이 사고 개인들이 파는 게 제가 볼 땐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저렇게 팔고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쟤네들이 시야가 좁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긴 호흡으로 본다 그러면 개인들이 저렇게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병화 의원이 또 저렇게 코멘트를 했더군요.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병화 의원이 그 아주 나쁜 그 전문가로서 아주 나쁜 버릇이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뭐 개인적인 공격 차원이 아니고요. 이건 전문가로서 양심이 없는 태도입니다. 이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평균적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대학 교육 웬만큼 받은 분들은 다 영문을 직접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이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영어를 들고 와서 영어 원문을 왜곡해가면서 장난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저렇게 코멘트했습니다. 미 대선에서 전기차에 대한 공격이 공화당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이 들어선 지역이 경합주인 곳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경합주인 곳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경합주들에서 지금 공화당 정치인들이 투자를 유치해놓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그 취직 사업으로 내세워야 할 판에 저걸 공격한다고요? 극단적인 공화당
그다음에 트럼프 지지자들의 정치인들은 저 전기차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그러나 전 스윙 스테이트에 있는 주지사나 정치인들은 쉽게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속탈 겁니다. 아마 극단주의자들이 저렇게 공격하면. 근데 한병환 의원이 바이든의 최대 치적을 훼손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코멘트 했잖아요. 그래서 저 16개 공화당 주지사들이 바이든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한 것처럼 그렇게 저 코멘트를 했는데 영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를 도와주시는 스터디 멤버 한 분이 번역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실제로 번역서도 여러 번 낸 분이기 때문에 번역의 정확도는 상당히 좀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 하면요. 이래요. 무슨 일방적으로 바이든의 그런 어떤 전기차의 촉진 정책을 공격하고 그게 완전히 정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전기차 촉진하는 방안에 관해서 어떤 정책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다른 겁니다. 뭐냐 하면 EPA 규정에 따라서 이제 2032년까지 67% 정도 전기차 생산과 판매를 사실상 이제 타겟으로 하는 그거 의무화하는 건 아니거든요. 타겟으로 하는 거기에 맞춰서 카페라고 하는 그 연비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규제 이런 것들은 그런 정책으로 가지 말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은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가능하면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고 그렇게 해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촉진하자는 쪽의 방향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이나 이런저런 인프라 구축 정책들을 통해서 시장을 확대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기에는 공화당 성향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 자동차 3세의 연비 규제에 따른 어떤 부담들 이런 것들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 속내도 분명히 일본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읽어보시면요. 무슨 전기차 반대라든지 폐지하라든지 이런 식의 의견들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는 전기 자동차 시장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판매업체에 불이익을 주고 소비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연방정부의 의무화 정책에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대폭적인 가격이나 제조업의 인센티브, 정부의 막대한 재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연방정부의 의무화 정책은 비현실적입니다. 미국 소비자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기술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의 어떤 자율적인 기능 또는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좀 더 맡기자 이런 방향이고요. 의무화 정책과는 별개로 전력망 용량과 신뢰성, 충전소, 미국 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등 전기자동차를 지원하기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해야 합니다. 저게 전기차 반대 정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게? 중국이 현재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요 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책임감 있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똑같이 저런 이야기 한다고요. 현재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 1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의 행보를 고려할 때 전기차 사용을 너무 빨리 의무화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사용을 의무화했을 때 중국 의존도가 지금 막대한 상황에서 저거 빨리 탈피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중국 소재를 한동안은 의존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인식이 다르고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도 저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걸 중국을 경계하는 태도 아닙니까? 그리고 소비자들이 지금 전기차 소비에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몇 가지 이유가 바로 비용이 많이 들고 필요한 인프라, 배터리 용량 등이 지금의 자동차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직 전기차가 좀 비싸다. 그래서 배터리 전기차들은 유망한 기술이지만 시장을 개발하고 소비자의 접근성과 우려를 해결해야 하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의무화 정책으로 가는 것보다는 소비자의 부담을 지금 끼치는 방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기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저 의견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당연히 찬성 안 하겠죠. 한번 보세요, 이게.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들이 들어선 지역이 경합적인 주인 곳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든의 최대 치적을 훼손하는 이겁니까?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공격입니까, 이게? 앞에 첫머리부터 나오잖아요. 전기자동차 시장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 인프라라든지 전력망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을 확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게 무슨 전기차 시장에 대한 공격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저런 원문을 저렇게 왜곡해서 소개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뭐좀 이런 거는 제목만 봐도 딱 그냥 한경일 것 같아요. 그냥 한경이 어찌나 저렇게 그 한국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적대적인지 중국 꼼수에 또 당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날벼락. 무슨 꼼수를 하는 겁니까? 이게 꼼수가 뭐냐면 꼼수라고 하는 게 다임러 트럭이 그 LFP 배터리 공장을 이제 뭐 짓기로 했는데 21기가 2027년부터 가동을 시작한다는 거고요. SK온이 짓는 뭐 이런 공장도 40 몇 기가짜리들 37기가짜리들 이런 것들이 수두룩해요. 짓는 캐파만 해도 몇백 기가인데요. 저거 21기가 짓는다는 것도 사실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여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세계 9위 업체인 AV 에너지가 기술 파트너로 들어온다. 그러면서 지분 10%만 보유하기로 했다. 뭐가 꼼수예요 이게. 미국이 FEOC 규정에 따라서 중국 기업 지분 25% 이상 안 들어가면은 그 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외국 우려단체의 기준이 25% 미만 아닙니까? 근데 10% 보유한대요. 아니 그럼 설립할 수 있는 거지 무슨 꼼수입니까? 그냥 FEOC 규정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건데 저기도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버젓이 이야기해요. FEOC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IRA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저촉되지 않으니까 하는 거죠. 지분이 얼마인가요? 10%잖아요. 10%밖에 못 갖는다고요. 우리는 단독 공장을 갖고 있거나 최소 50% 이상의 그런 비중을 갖는 합작 공장인데 중국은 10%밖에 지분을 못 갖는다고요. 저렇게 하면은 저게 중국 기업입니까? 중국이 진출하는 건가요? 저게 무슨 꼼수고 저것 때문에 무슨 한국 업체가 날벼락입니까? 그 다음에 테슬라 공급 단가 재협상할 것 악마의 계약에 뜨는 한국 배터리. 그러니까 제목부터가 얼마나 저게 악의적이고 악랄해요. 제가 보기에는. 협력업체가 공급 단가를 재협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 배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긴장하긴 뭘 긴장해요. 특히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이 반값 배터리를 공급하겠다고 나서며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에 비상이 걸렸다. 이게 CATL이 기존에 배터리 가격이 공급하던 가격이 있었는데 이미 중국 내에서 공급 가행에 따라서 배터리 가격이 와트 시당 0.42위안으로 떨어졌어요. 거기에 맞춰서 CATL도 0.4 새로 공급하는 건 0.42위안으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해 초 1년 전이죠. 1년 전에 비해서 배터리 가격이 얼마 떨어졌는데요. 지난해 초에 비해서 중국 내에서는 지금 반값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반값 이하로 지금 새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진짜 제가 좀 코멘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PBR1은 조선식 가치 투자인가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써 있는 블로그를 제가 만났는데 정부가 뭐 저평가돼 있는 가치주들 뭐 제값받겠다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개선 조치를 강구하도록 이제 뭐 하겠다고 뭐 발표를 했잖아요. 무슨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냐고요 이게. PBR1이 무슨 기준입니까 도대체? PBR1이라는 게 청산 가치 기준으로 하더라도 장부 가치 기준만 따지더라도 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그 기준이 1인 거고요. 그 기준을 주로 사용한 게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걸 강조한 거죠. 근데 지금이 그런 시대인가요? 70년, 80년이 지나간 시기인데 1940년대에 조선은 저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런 시대의 관점에서 지금 한국 주식시장을 끌어올리자는 건가요? 저 기사는 뭐냐면 투동이님이 이제 정리하신 글인데 EV 판매는 이제 막 시작됐다. EV 판매가 고갈됐다는 끔찍한 헤드라인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기자동차 23년에도 비교적 잘 판매됐다. 작년에 미국의 EV 판매량은 숫자와 전체 신차 시장의 비율 모두에서 역대 최고였습니다. 글로벌 판매도 마찬가지였고 EV 어답션의 EV 세일즈 트래커라는 이제 그 집계치에 따르면 2023년에 미국에서 약 120만 대의 배터리 전기 자동차가 팔렸고 19만 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판매되는데 총 136만 대 판매됐고요. 전체 신차 판매에서 8.8%였고 역대 최고 수준의 비율을 차지했고요. 2024년에는 블룸버그의 그 추정에 따르면 2024년에 미국 내 EV 판매량이 190만 대 정도까지 팔릴 수 있다. 그래서 신차 구매의 1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저게 지금 8.8%인 게 13%가 되면 50% 이상 증가하는 거예요. 올해도 그렇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거의 60% 가까이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적게 증가하는 건가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인 마케팅 조사 기관이겠죠. 미국인 절반 여전히 EV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고려하고 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더 저렴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문조사 해봤더니 이게 뭐냐면 캐즘 이론을 뒷받침하는 건데요. 초기 EV 시장을 창출한 고객, 얼리 어답터들하고 다르게 지금 안 사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종류의 고객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혁신이나 디자인에 의해 주도되지 않고 그들은 훨씬 더 실용적이며 가격과 총 소유 비용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더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기존의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에 대해서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실용성 따지고 가격 따지고 소유 비용 따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더 비싸게 살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고급차 중심으로 왔는데 이게 이제 그 중저가 시장, 볼륨 시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욕구에 맞춘 가격이라든지 실용성 측면에서 조금만 잘 맞는 그런 차들을 지금 쏟아내면 그 대기하고 있는 그 구매층들이 지금 절반을 넘는다는 거예요, 인구에. 근데 이게 그래서 캐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고가 시장은 충족이 됐고 중저가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건너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지금 잠깐 정체 구간인데 이게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나요. 이런 설문조사를 읽고도 그걸 이해를 못하면 그건 바보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하이니켈 양재 수출 10만 톤 돌파. 지난해 실적은 리튬 가격 하락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망가졌지만 하반기에 그러나 저걸 그 수량 단위로 보면 지난해에도 저렇게 성장했어요.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가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지 관련해서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전액하고 비교하면서 분리막 업체 소개해 드렸는데요. 뭐 분리막은 저는 뭐 당연히 탑픽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만 WCP의 이제 큰 콜을 제가 갖고 온 거는 그 4분기 실적이 뭐 매출은 괜찮았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마진율이 4%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여기 보면 수익성이 국내 인력 채용 비용 그다음에 설비 투자 진행 등 요인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할 때 분리막은 설비 투자 비용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게 조금 늘어나면 바로 저렇게 마진율에 이렇게 훼손이 온다는 거예요. 저기서 Q&A에서 보시면 LFP 배터리 점유율 확대가 분리막 업계에 영향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큰 틀에서 영향은 없는데 어쨌거나 시장이 늘어나면 분리막 업체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한파 환경에서 LFP 배터리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재 업체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게 사실이에요. 저 이야기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큰콜 같은 것들은 좀 유심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직접 저 회사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이야기들이 저렇게 많이 나옵니다. LFP 배터리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파가 미르다. 약하다는 거죠.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수시가 생략된 게 한파가 많이 오는 유럽 지역에서 새롭게 개발되고 있고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국내 분리막 업체들의 중국 및 일본 업체들의 전략 공유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에 답변이 뭐냐면 현재 북미 지역의 투자 환경은 부품 소재 업체 중 특히 분리막 업체들에게 어려운 상황이다. 가뜩이나 국내에서 캐파 투자할 때도 힘든데 어려운데 저걸 미국에서 하려고 그러면 서너 배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막 업체들 입장에서는 힘들죠. 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그 캐파 투자를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빨리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마지막에 북미 양산 시점, 연간 생산 규모 이렇게 물었는데 IRA 법안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29년부터 승인된 형태로 양산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9년부터 공급한대요. 여러분. 저걸 왜 벌써부터 투자합니까? IRA 수혜주라고. 그러니까 국내 애널들, 2차전지 섹터 애널들은 저 설명 들으면서도 그래도 IRA 탑픽이다. 최고 수혜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캐파 투자 비용이 엄청 들어가서 한동안은 그 캐파 투자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률 떨어지고 감가상각비 계산 엄청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북미에서 정말 실질적인 캐파 증설에 따른 효과는 29년부터 나온다. 이 이야기 왜 대놓고 안 하는 겁니까?